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김예솔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서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보증권의 지식 포럼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 투자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내년 투자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좀 더 즐거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계속되는 팬데믹과 이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걱정 역시도 좀 많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리서치 센터에서 준비한 지식 포럼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기까지 사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죠. 이 교보 지식 포럼을 위해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그럼 교보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교보증권 디지털 TV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대표이사 이석기입니다. 투자가 필수인 디지털 시대, 배짱이를 이긴 개미가 주인공이 되는 이 시대에 다가오는 내년 2022년을 위해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센터장과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교보증권 지식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푹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라는 정지용 선생의 시를 생각하며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교보증권 지식포럼이 단편적인 투자 지식이 아닌 호수의 물처럼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눈 감고 곱씹어 볼 만한 투자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공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입니다. 힘이 넘치며 속임수보단 정열과 정직으로 대표되는 동물이죠. 검은 호랑이 2022년을 맞이하여 단단한 준비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아직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만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뵙게 됐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요. 앞으로도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좋은 컨텐츠를 통해 많은 고객과 구독자 그리고 투자자님들을 찾아뵙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는 분들과 이 채널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님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교보증권 지식 포럼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짱이나 몸짱 등과 같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어느덧 뇌생남, 뇌생녀 등과 같이 이 지식을 갈구하는 어떤 모습 등이 우리 시대의 유행처럼 번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우리 한국 사회에 주식, 부동산 등 이런 투자의 열풍이 불면서 이 지식을 갈망하는 욕구가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은데요. 오늘 교보증권 지식포럼 등을 통해서 그의 어떤 갈망하는 부족함을 조금은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각자 맡고 있는 분야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은 뒤통수를 치는 통찰력 있는 내용을 보여드릴 거고요. 또 송곳 같은 질문을 날리면서 우리가 밤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의 미래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저희와 함께 시간여행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2022년 교보증권 지식포럼과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순서로 2022년을 파헤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바로 미국인데요. 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고 최근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면서 최근 시장에도 조정이 있었죠. 이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음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이 트럼프 정부와는 또 다른 이 미국의 정책 방향으로 미국 흐름에도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미국의 흐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준형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교수님은 전 국립외교원장이셨고 현재는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국제정치학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바이든 행정부 2년차 및 중간 선거 전망, 그리고 바이든 2년차와 한국 새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준영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귀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국제정치학자이고 미국을 전공하고 미중 관계 등의 세부 전공을 가지고 있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제가 투자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제가 그 댓글 중에 하나 굉장히 인상 깊은 걸 하나 봤습니다. 한 1, 2년간의 그 투자에 집을 사고 주식을 사는 이 문제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계급이 갈라졌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폐부를 찔렀는데요. 예, 저는 뭐 투자를 바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는 오히려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국제정치의 움직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응용하셔서 큰 시야로 보는 것이 아마 필요할 거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약간의 책임을 면제하면서 제 전공 부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도 채 가지 않았는데 제목이 벌써 2년 차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선거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선거가 보통 1년 전에 시작해서 1년 내내 갑니다. 아마 지난번 대선에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의 선거에 마지막 그 역전극을 보면서 밤을 샌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다시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선거는 내년 11월이니까 1년보다 더 남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초부터 시작하고 또 곧 있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중간선거에 또 중간선거다. 이것을 방향타를 결정해 준다는 의미에서 미국에서 벌써 그간의 바이든의 수행 실적과 그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내년에 중간선거에 대한 기사들이 벌써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미국의 선택 2020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작년에 있었던 것과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과의 대결이 둘 다 놓여 있습니다. 보시면 트럼프가 2016년에 승리를 했고요. 그런데 패배했던 2020년에 트럼프가 얻은 표가 자기가 승리했을 때 표보다 1,100만 표가 더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 그 다음에 흑인 차별 때문에 그리고 우편 투표제가 아주 많이 활용되면서 일단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런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반으로 나눠졌다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무슨 말이 유행했냐면 우리가 USA 할 때 United States of America라 그러는데 DSA다. Divided States of America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40%는 그리고 공화당의 50%는 갈라지자라고 설문에 미국을 둘로 나누자고 할 정도로 미국은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념적으로 갈라졌다고 보였는데 미국이 그야말로 반으로 갈라졌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역시 트럼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붕괴 그리고 미국 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위기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이것을 촉매시킨 사람이다.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면 우리가 악셀이라고 하죠. 트럼프가 굉장히 불가촉적이고 막 그 기분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근데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그 본능적 감각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감각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치다 보니 팬데믹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볍게 대하다가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데요.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실패했더라도 성의만 보였더라도 작년 선거에서 저는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6년에 대선 결과를 잘못 예측해서 4년을 고생했는데요. 제가 작년 예측은 바이든을 했습니다. 특히 역전되기 전에 바이든이 지는 걸로 나왔을 때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굳건하게 바이든이 아마 역전할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가 상징하는 것은 각자도생, 민족주의, 또 미국의 그 애국주의에 호소하고 백인들과 이 인종을 나누면서 백인들의 편에 서는 그러한 갈라치기의 명수이고, 그 갈라치기는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면, 세계를 돌아보시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1991년 탈냉전이 오고 2010년도까지 한 20년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계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번영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08년에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전 세계의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미래 성장 동력이 없어지면서 다들 각자 도생으로 빠지게 됩니다. 못 살게 될 때는, 잘 살게 될 때는 협력하고 포용하지만 다들 힘들 때는 서로 혼자만 살겠다는 것이 지금의 세계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2020 선택은 과거의 미국을 지향하는 바이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작년의 선택은 미국의 선택이지만 전 세계가 두 가지 큰 선택지를 놓고 겨뤘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각자도생과 민족주의, 미국의 이기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바이든은 과거의 미국이 세계를 이끌면서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의 상징이 바로 바이든입니다. 미국은 일단 바이든을 선택함으로써 이 거대한 각자도생의 물결을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트럼프가 악셀을 밟았다면 이것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과연 2년 또는 4년 만에 유턴 시킬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있을 그 중간 선거를 예측해 보면 좀 더 통찰력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계속 미국에 나돌고 있습니다. Is Trump really gone? 이랍니다. 그리고 사실 그가 만약 트위터에서 금지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계속 트윗이 이렇게 째깍째깍거리다죠, 새가. 그것처럼 아마 트럼프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요. 아마 땅을 쳤을 텐데요. 어찌됐든 요즘 다시 트럼프가 보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 뭐냐면 지난번 선거에서 바이든이 이기고 민주당이 이겼고 옛날 미국이 이겼지만 전체 봐서는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걸 좀 더 트럼프를 집어넣고 얘기하면 트럼프는 꺾었으나 트럼피즘은 꺾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메아리를 올리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자, 미드텀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 선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주마다 너무 달라서 정말 단언컨대 세계에서 어느 한 명도 미국 선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미드텀은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선거일은 2022년 11월 8일입니다. 그리고 상원은 아시다시피 6년 임기인데 그래서 2년마다 3분의 1씩이죠. 그럼 6년이 되죠. 한목에 다 바꾸면 상원 전체적인 법안이나 이런 거는 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33명 이번에 34명 상대적으로 한 명 더 뽑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14명이 바뀌고요. 공화당이 20명이 바뀝니다. 바뀐다는 말은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임기가 다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거는 공화당이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20명이 도전자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뀐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원은 2년 임기이기 때문에 435석 전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국의 하원에 가보면 하원에 있는 하원 의원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할 만큼 선거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이 사람들은
월화수는 워싱턴에 있고 비행기 타고 목금토일은 또 자기 지역구로 가게 되는 엄청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39명의 선거가 있고요. 결국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아리조나, 그다음 조지아, 그다음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 있고요. 추가로 주목되는 대상이 남부에 있는 플로리다나 네바다나 오하이오 같은 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하원이 220이고요. 겨우 왜냐하면 442 과반이 435의 반이 217이니까요. 218이 과반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아주 두세 석 정도가 하원은 다수당을 이루고 있고요. 상원은 그야말로 보궐선거에서 극적으로 타이를 이뤄서 50대 50입니다. 저 경우에는 부통령이 마지막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렵게나마 상원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살얼음이죠.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 현직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대부분 패배합니다. 쭉 나와 있는데요. 한 4번 정도밖에 승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역시 바이든이 엄청나게 뭔가를 이룩하거나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패배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큰일이 났습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최근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갤럽이 9월에요. 43%의 부동층의 지지가 취임 직후에는 61%인데 37%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퀴니피엑 대학, 이 대학은 그야말로 이 지지율과 이 서베이 때문에 아마 이 선거 설문조사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하게 된 대학인데요. 가장 최근인 10월 7일에 그가 각 분야의 수행도를 평가해 보니까 경제는 37%, 외교는 34%, 국방은 37%, 이민은 25%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80% 지지를 하고 있지만 조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38%인데요. 자, 이거는 거의 동시간대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동기간과 거의 맞먹거나 오히려 낮은 그 정도의 당연히 취임 이후에 가장 낮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2일 날에 버지니아의 가버너, 그러니까 주지사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저도 여기서 한 10년을 살았는데요. 버지니아는 노던 버지니아라고 해서 워싱턴에 붙어 있는 중심지가 있고요. 버지니아는 또 시골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던 버지니아가 워낙에 융성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노던 버지니아는 민주당으로 최근에 와서 노던 버지니아의 인구 증가와 민주당 지지자가 많아지면서 민주당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를 미니 스윙 스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우세하지만요. 그리고 바이든이 아주 넉넉하게 승리했던 곳인데 여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3-4% 정도 민주당의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격차가 계속 감소하고요. 바이든의 그 지지율이 감소하면 것과 거의 연동이 되면서 나타난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이것이 단순히 한 주지사의 선거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중간 선거의 방향타이기도 하고,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상당 부분 뭐라 그럴까요?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패닉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선거로 꼽히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지금까지를 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이든 국정 운영 평가는 2분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3분기부터 부정적인 경향이 급증하고 있고요. 4대 악재를 얘기합니다. 아프간 철수, 그다음에 코로나 재유행, 그리고 멕시코 국경 혼란, 입법 교착인데요. 자, 멕시코 국경은 뭐냐면 이민자들의 우리는 하이티라 그러죠. 하이티 난민들이 멕시코 국경으로 막 밀고 들어옵니다. 수만 명이. 그거를 두 가지 점에서 양쪽에서 다
공격 비판을 받습니다. 이민자를 차별하고 반난민을 했던 트럼프를 욕했던 민주당 지지자가 IT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그 정착촌에 대한 그러한 형편없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실망을 해서 그러면 트럼프는 뭐가 다르냐고 비판을 하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봐라, 우리가 저렇게 장벽을 세우는 거 못하게 하더니 그냥 술술술술 다 들어오게 만든다. 도대체 국경 경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비난을 받고 있고요. 근데 저거는 하이티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은 바이든이 정말 골치 아픈, 다른 모든 것도 골치 아프지만, 왜냐하면 트럼프가 워낙 반난민 정책을 했기 때문에 소수민족이나 난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큰 지지를 받았는데, 바이든은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이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불법이라도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한테는 긍정적이지만 새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난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몰려오는 중남미의 국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입법 교착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약속한 인프라 건설과 그다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지금 공화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당내에 그 파에서 분열 때문에 교착 상황, 이 네 가지가 4대 악재입니다. 근데 뭐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더라도 바이든이 한 게 없는 것 같은 기분이 굉장히 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뭔가 트럼프가 엄청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바이든이 들어와서 뭘 해결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단 하나 초기에 좋았던 거는 뭐냐 하면 이 긴급 자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 재난 지원금들을 주었고, 그다음에 적어도 중간에 백신 접종이 조금 늘어나면서 그래도 팬데믹에 대해서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 갈수록 60%대의 접종률에서 딱 멈추고, 특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시골과 남부의 사람들이 백신 저항, 맞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것이 겹치면서 백신 접종은 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1일 확진자는 늘어납니다. 제가 지금 저거를 조사할 때는 15만 명 확진 1일입니다. 사망자 1,500이었는데 오늘 아침 제가 살펴보니까 한 11만 7천 명 정도가 있었고요. 사망자는 오히려 좀 늘어서 2천 명이 넘었습니다. 둘 다 세계 최다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이 중도층에서 트럼프보다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왜 중도지? 이렇게 지금 의문이 들어야 맞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딱 반으로 갈라놨는데 왜 중도지? 이 중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는 둘 중에 사람을 보고 뽑는다든지 실제로 마지막에 이 선거에 나가서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충성적이지는 않지만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굉장히 실용주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지가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바이든의 마지막 역전성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한 두 가지를 결국 근데요, 미국 사람들의 이 뭐랄까요, 사기? 이거 내셔널 모럴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이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민주당은 진보적이고 가치를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크게 안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America is back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관계 있는 외교에 대해서 트럼프가 완전히 망쳐놓은 외교를 회복하겠다고 5가지, 사실은 6가지인데 제가 그걸 양쪽으로 갈라놨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미국 외교를 회복하겠다.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막아라 그래서 미국 이기주의, 미국과 세계 이익이 다르을 때는 당연히 미국의 이기주의를 택하겠다고 아주 대놓고 천명을 했죠. 외교적인 표현이라는 것도 무색할 정도로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바이든의 평가는 곧바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를 회복하겠다. 미국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계를 리더하는 리더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고요. 국제기구의 협력 질서들을 회복하겠다.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그다음에 WHO라든지 그죠? 보건기구 같은 거 아주 무시를 해버렸죠. WTO도 무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가치 규범, 인권, 민주주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회복하겠다고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가 있는 동맹 관계입니다. 심지어 동맹 관계는 트럼프를 빗대어 가지고 트럼프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삥을 뜯어왔다. 프로텍션 래킷이라 그래가지고 이 갱스터들이 구역을 지켜주면서 보호비를 갈취한 것과 같았다. 상당히 비유가 아주 신랄하죠. 근데 바이든은 동맹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미국이 가진 힘이 동맹국과 연대하는 파트너 국가들이다. 이들과 힘을 합치면 미국은 다시 옛날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 이게 바이든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엄청나게 위기로 겪고 있는 그리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제가 떼놨죠. 자, 저기에 트럼프 2.0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때리기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표현만 생각하면 오히려 훨씬 더 트럼프보다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전통적인 미국 외교를 회복하는 거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하고 갈등하고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정치인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주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누가 승리하느냐를 떠나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세력 판도를 뒤흔드는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죠. 요새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세 가지 키워드가 거의 매일 올라온다. 첫 번째가 트럼프고요. 이 트럼프를 안 보고 싶다는 민주당의 얘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팬데믹 코로나고요. 세 번째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의 모든 문제는 중국 탓이다.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경제까지. 왜 그럴까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지금 저 전략 경쟁이란 말이 뭐냐면 세계 판도를 흔드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자의 말을 보면 트럼프가 훨씬 더 강경해서거나 바이든이 덜 온건해서거나 시진핑이 더 강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들어와도 미국과 중국은 전략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런 식은 한 20-30년 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부와 관계없이. 두 번째는 여론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요새 이 전 세계의 외교 정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대외 정책이 국내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 지금은 국내 여론이 그 나라의 대외 정책을 거의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이 생기는 건데요. 경제도 포퓰리즘이 있지만 정치도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보를 하거나 대외적으로 위협을 강조하거나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퓰리즘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민족 그다음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국뽕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늑대 전사 외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런 표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만 너무너무 너덜너덜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상을 회복하려면 바이든 방식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저런 방식은 국제기구도 언제 다시 새로 만들고 언제 협력하고 회의하고 같이 따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방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지치고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향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여론이 특히 중국에 대한 혐오 여론이 거의 8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이 중국을 싫어하니 다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 할 것 없이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해결될 많은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도가 그대로 우리한테 옮겨와서 넌 중국 편이냐 너는 미국 편이냐 끊임없이 압박하는 것이 지금 현재이고 그다음 앞으로 벌어질 것인데 사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가팔라진다는 겁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한 5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사 충돌, 통화, 환율 전쟁입니다. 경제, 무역, 저거는 관세 전쟁으로 불리는 트럼프 때 지금도 이거에 대한 실천율을 놓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술, 테크 분야는 하이테크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 체제. 이 미국은 미국 체제가 낫다고 얘기하고 신장, 위구르, 홍콩 가지고 중국을 때립니다. 중국은 우리는 트럼프 같은 그런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체제가 오히려 낫다. 중국식 사회주의가 낫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밑에 60개는 뭐냐면 미국이 얘기하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를 합친 숫자가 60개가 좀 넘습니다. 110은 중국을 무역 1위로 하고 있는 국가들의 숫자입니다. 근데 저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아마 저 60개 국가는 이쪽에도 속하고 저쪽에도 속할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형적이고 중국에서 경제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안보와 정치는 미국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전 세계가 미중 사이에 끼어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걸 보시면 경제는 무역 분쟁이고요. 기술은 이제 첨단 기술. 제가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군사는 남중국해와 대만입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미국이 특히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그게 끝이거든요. 중국도 끝이라는 걸 알고 미국도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군사 행동을 못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뭔가 미국의 정치인들한테는 하나의 위협이고 이걸 가지고 계속 이게 이 뭔가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마치 대만에서 곧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가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를 좀 옮겨보면 아직까지 중국은 미국과 글로벌한 무대에서 맞설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아입니다. 중국의 앞마당이기도 하고 지금 보면 미국의 정책이 아프간에서도 나오고 시리아에서도 나오고 탈중동 정책, 탈아프리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트럼프만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는 셰일가스 혁명 때문에 더 이상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옛날 같지 않아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국내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건 바이든이 아니라 오바마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오바마도 아프간에서 이라크에서 철수하기를 원했고 탈중동 정책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좀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하고 친해지긴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우디와 연결시키면서 자기는 빠지려고 했고요. 시리아도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미국이 그만큼 옛날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어디에 모든 것을 집중한다? 아시아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미국 같은 국가라도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목적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프간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아프간에서 그냥 손 뗄라 그랬는데 찝찝하게 끝났습니다. 이라크에서 JCPOA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사우디하고 연결하려는데 또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동에서 만약 위기가 찾아오면 과연 미국이 그때도 외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탈중동 정책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시아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아시아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아시아에도 옛날만큼 모든 자원과 군대와 국력을 투입할 수 없다. 그래서 뭐냐? 결국 한국이 중요해지고 인도가 중요해지고 일본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커스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 겹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개의 발화점이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한 10수년 또는 20수년 동안에 충돌하게 될 지점입니다. 제일 위에 한반도고요. 그다음 밑에 센카쿠가 있는 동중국해고요. 세 번째가 타이완이고요. 네 번째가 남중국해입니다. 제가 밑에 사례들을 붙여놨는데 저기서 중국은 저걸 치고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저거로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설명을 드렸고 남중국해만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중국이 저기에 인공섬을 만드는 것이 유사시에 한국, 일본, 미국으로에서 유럽으로 중동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딱 막아버리는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죠. 목줄을 잡고 있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저기를 뺏기면 중국은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시각에서 보면 저기가 또 하나의 충돌 지점이고 저기에 군사훈련이 계속 증강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내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면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왼쪽에 아주 온건한 쪽은 키신저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처음에 친해졌는지 1975년에 닉슨이 등소평과 베이징을 방문해가지고 핑퐁 외교로 결실을 받던 바로 그겁니다. 그때 그는 뭐냐? 소련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지만 중국을 자본주의로 끌어들이면 중국이 착해진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는 착해진다.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가장 온건한 정책인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 배척당하고 이것은 실패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이제 부시 때 우리가 아는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네오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했고 그걸 자서전에다가 자세히 기술한 볼튼이 대표적인 네오콘입니다. 이들은 세계를 두고 중국과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러나 이들은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실질적인 이 중간에 있는 두 세력이 거의 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은 중국에게 그냥 중국이 반칙 행위만 잡아내면 중국이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을 훔친다든지 기술을 훔친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불법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만 막아도 중국의 첨단 기술을 따라오는 속도를 3, 4개월, 6개월, 1년만 미뤄도 중국이 다시는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미국이 중국과 모든 것에서 충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일 핵심만 잘 견제하면 중국 못 따라온다는 거고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바이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말은 굉장히 세지만 근데 이 부분은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 내부의 이 국력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민족주의에서 또는 반중 혐오감을 설득하기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리버럴 호크라 그럽니다. 민주당 내부의 매파인데요. 이들은 인권, 가치, 이념. 그래서 오커스도 묻고 한미일도 동맹으로 묻고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도 건드리고 홍콩도 건드리고 대만도 건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재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폭발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은 중도층에도 상당한 호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도전들인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대중국 정책을 관장하는 사람이 커트 캠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오바마 때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백악관에 이 차이나 차르라 그럽니다. 이 짜르라는 러시아의 황제를 선택하는 했던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이 사람한테 씁니다. 중국 문제는 이 사람 다 다루는데 이 사람의 얘기하는 대중국 정책은 비스포크 전략이라는 말을 합니다. 비스포크라는 말은 이 삼성전자에서 요새 그 전자 제품 비스포크라는 말로 해서 우리한테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맞춤형이란 뜻입니다. 과거에 소련에 대해서는 한 진영을 전체로 나토라든지 한미일이란 이걸 묶어가지고 한 진영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슈별로 여러 개의 소다자를 묶어서 그게 오커스는 3개죠. 파이브아이즈는 5개죠. 쿼드는 4개죠. 뭐 쿼드 플러스도 얘기를 합니다. 인도 태평양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대시키거나 적게 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해서 여기 또 D10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Democracy 10. 민주주의 국가 10개의 모임 뭐 더 될 수도 있는데 이들이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압박하겠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촘촘히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상당히 가입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압박하지 않지만,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린 부분 중 하나가 리버럴 호크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무부와 국방부가 있는데, 국무부는 여전히 이 온건하면서 아까 말했지만 실용적인 대중 정책을 하는 쪽이고요. 오른쪽 이런 국방성 군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군인들은, 이 둘은 아직까지는 공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도 국방부와 국무부가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충돌할 수도 있다. 바이든 정부 내에서 이렇게 봅니다. 자, 중국어의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견딘다입니다. 쌍순환을 통해 가지고 과거와 달리 미국은 지는 해이고 자기들은 뜨는 해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는 수동적으로는 이 시기를 견디면 시간은 중국의 편이다. 그리고 중국이 거의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 과거의 대약진 운동처럼 참아내면 이긴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때리는 것은 반응은 하지만 먼저 도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술 독립, 양자통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5G나 4차 산업에서 이길 수 있다면 미국의 제재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중국의 전략입니다. 또 넘어가겠고요. 교역과 투자, 기타 미국이 주로 때리고 있고요. 중국은 반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좀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미국 상무부가 아예 대놓고 삼성전자나 이런 지금 미국의 배터리하고 반도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방위적으로 이게 사실상 굉장히 뭐랄까요, 제국주의적인 아주 이거는 동맹국들을 잘 대하겠다고 한 말과도 전혀 위배되는 겁니다. 미국이 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고라든지 기업 비밀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뒤에서 다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안 내면, 지금은 자발적인데 안 내면 전시에 사용하는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가지고 압박해서 알아내겠다, 받겠다 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 정부도 내년에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미국의 내년의 선거 정망이라든지 대중 정책을 보면 우리한테도 상당한 압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여기는 우리가 이제 민주당 진보 정부가 정권을 잡느냐, 보수 정부가 정권을 받느냐 우리는 아직 알 수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다르지만 저는 또 크게 달라지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고 그 프레임 자체가 그런 얘기들 하고 선거 때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많은 여러분들이 제가 나온 프로그램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진보 세력의 외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제가 그 자문을 하고 제안했던 것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이 한미동맹의 프레임에서 거의 벗어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제가 실망할 정도로.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제가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이라는 책에도 또 그런 말을 썼었는데요. 많이 오해가 있었지만 저는 입장은 미국하고도 딜을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진보 정부가 생겼을 때도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과 이것들을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오해를 가지고 미국과 딜하는 데 사용하는 카드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대한 오해를 푸는, 그리고 국내 여론은 늘 진보 정부가 설 때마다 친북, 친중, 좌파라는 프레임을 무서워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국방비를 늘리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강조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무슨 현상으로 가냐면 미국의 무기
판매라든지 아까 같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연관돼 있는 반도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미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고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세세하고 철저한 딜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딜을 못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뭐 제가 가능한 그런 조언들과 글들을 앞으로도 쓸 생각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미국이 요구할 전망들을 한 5가지로 나눠보면요. 미국의 비스포크 전략이 본격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맹국가의 연대 강화를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동참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얘기해놓은 자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그런 압박이 실제로 미국 스스로도 전 세계 비판을 받으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한 자기 장애물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물자 부족에 대한 공동 대비 대응을 요구할 것이고요. 한국의 강점 분야에 대해서 미국의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한 참여 협력을 촉구할 거라고 봅니다. 5월 20일에 1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 사상 아마 우리가 가장 동등한 대접을 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에 따라서 미국이 필요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래를 결정할 4가지 분야: 물질,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물질은 뭐 히토리를 대표로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만 없고 한국은 3가지의 중요한 걸 원천 기술은 없어도 길목을 다 잡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과연 다음에 이기려면 그 러스트 벨트에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부분, 미시간에 사실 거기는 지금 배터리가 당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들에 대한 배터리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고용을 창출해야지 제가 중간고사라 그럴 뻔했습니다. 중간선거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더 급한데 지금 기후변화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건데 과연 이걸 선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우리의 대응 과제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가 있고요. 동맹국 중시 정책을 계속 강조하면서 좀 역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도 배터리 공장도 미국에 들어가더라도 사실 우리는 2, 3년 빨리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2, 3년 빨리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 거부, 규제 완화나 보조금이나 그다음에 세금 면제 같은 것들 악착같이 받아내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오히려 한국식 비스포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압박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캐나다나 독일이나 호주나 이런 국가들과 오히려 비스포크는 소다자 연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남방 신북방 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오히려 미국이 말하고 있는 가치, 자유무역, 평화,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화 이런 것들을 우리 쪽에서 발신을 해서 미국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압박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김준영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가장 또 듣고 싶었던 미국의 정치 지형과 정책 환경, 바이든 2년차 정부 등에서 들어봤는데요. 교수님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22년도의 경제와 투자 환경 등을 아는 데 있어서 요즘은 이런 정치 지형과 외교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을 했고 그게 또 실질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궁금함이 많았는데 오늘 강연해 주신 내용에서 여러 부분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강연해 주신 내용 이외에 조금 궁금한 부분을 저와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하나 정도씩 질문 드리고 답변을 듣게 되면은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첫 번째 세션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 궁금했던 거는 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가 사실 그 점이 조금 궁금은 했는데 어느 정도는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국제 정치, 국제 외교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요즘 이제 큰 그림에서에 대한 변화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사이에 각국의 지도자들이 마치 락스타 같은 느낌을 네. 받았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아베, 독일의 메르켈 뭐 이런 식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계속 등장을 해왔는데 알게 모르게 이 팬데믹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아베 총리의 실각이라던가 그리고 메르켈 총리의 퇴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등과 같은 이런 변화의 조짐 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사회와 국제 정치 외교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리까리하다 그럴까요? 네네.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트럼프를 설명하면서 이 사람은 큰 메가 트렌드의 결과물 같은 사람, 네네. 결과를 반영하는 사람인 동시에 그 사람은 그것을 촉매한 악셀을 밟은 사람과 비슷하다고 그랬고요. 그가 가진 이 정치적 이 본능은 아마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들 재미로 그 지적하긴 하는데요. 뭐 그런 점이 있긴 합니다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드린 세계 지도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들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열광하는 그리고 그거는 상당히 선동이 들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메르켈은 조금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가 대표를 내세우고 이 사람이 우리의 국격과 국익과 국위를 상징하는 사람들을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참 역설인데요. 이렇게 세계가 자유로운 선거가 치르는 나라가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근데 선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중국이 자기들이 낫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5년, 4년, 5년, 8년 만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복잡한데 딱 부딪힙니다. 내가 이제 권력을 잡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는 분명히 자기 4년, 5년, 8년 만에 해결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국익을 위해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멀리 보고 그까지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건 안 되니까 싸움 붙이고 누구 탓하고 선동하면서 4, 5년 잘 보낼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트럼프는 두 번째 선택을 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 팬데믹 같은 게 왔을 때 그 허점이 다 드러났고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바이든은 첫 번째 선택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선택이 당장의 중간 선거에서 부딪히면 그가 계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마 내년에 가장 중요한 물음표가 되겠죠. 저는 하나 카드가 남은 건 아마 저건 같습니다. 입법인 것 같습니다. 1.5조 달러에 해당하는 인프라와 3.5조 달러인데 지금 1.5조는 공화당이 다 오케이 했고요. 3.5를 줄이라는 게 이제 압박이고 당내 압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당 지도부하고 만나서 3.5는 너무 많으면 한 2.3 정도 있으면 3조 달러로 내릴 수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여전히 내부의 강경파 샌더스를 비롯한 이 강경 진보들은 2.78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통과되면 상당히 기본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돈도 많이 풀린 데다가 경제 지수는 저런 데다가 또 이렇게 되고 거기다 테이퍼링까지 되게 되면 이게 지금 돈을 풀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시켜도 중간 선거에서 그 다음에 대선에서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질문에 우리도 포함해서요. 어떤 유형의 저는 사람들이 트럼프에서 약점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나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네네. 트럼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점잖은 트럼프가 나오면 반드시 이긴다. 조금 안정적인 트럼프가 나오면 반드시 이긴다. 이게 뭐냐면 공화당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트럼프를 오히려 잘 안 치고 그러나 트럼프가 했던 그러나 점잖하게 선동하는 공화당이 나온다면 그 세 개 주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가 재선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은 공화당이 다시 한번 그 패권 다시 바꾸게 될 건지.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서 또 갈등 구조가 나타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바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정치 빼놓고 다 잘한다 그러는데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치가들은 아마 비난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건 거꾸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정치가 우리 전쟁은 군인들이 한다 그러지만 아니거든요. 군인들은 전쟁을 오히려 안 일으키죠. 정치가들이 정치적 의지로 몰라서 그 피해를 사실 감히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경제라는 것을 예측하기 힘들어지는 거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그 중간 선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과 트렌드에다가 그다음 지금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많지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방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런데 이제 2024년인가요?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보면 전 여전히 미국의 선거 구도도 그렇고요. 세계 질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한 20-30년 동안은 미국의 선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저 위스콘신하고 우리가 그 밤새워 봤던 세계주가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안보 보좌관이 뭐라 그랬냐면 참 특이한 말을 했어요.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이란 말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 정책도 중산층의 부흥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한다는데 아예 중산층이라고 못 박았는데 그 중산층 회복이 아시다시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경제 질서나 정치 질서에서 중산층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뭐 아주 투자의 역동성 때문에 투자 잘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대박을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혼란이 아주 상당 기간 엎치락뒤치락 하게 될 것이고 그 아주 상징적이고 가장 그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미국이고 소위 말하는 바이든이즘하고 트럼피즘이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2022년 미국 경제 환경과 정책 방향 그리고 이런 외교 갈등과 그 사이에서 서 있는 우리의 현 위치를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준영 교수님의 말씀 들어봤는데요. 최근에 저도 이 굉장히 교수님의 유명한 저서죠. 이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저도 이 책 읽고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분간 휴식을 갖고 또 다시 두 번째 섹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